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2022년 마지막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나간 날을 기억하고 미지의 새해를 기다리는 순간이 잠시 후 또 한 번 다가옵니다. 먼저 타종 행사는 3년 만에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죠. 11시 반부터 시작인데 10만 명이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백승현 기자, 3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4시간 반 전인데요. 벌써부터 많이들 나오셨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제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보신각입니다. 행사까지는 아직 4시간 넘게 남았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2023년을 특별하게 맞이하기 위한 시민들로 벌써부터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보신각 타종 행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는데요. 3년 만에 직접 제아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자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지난 8월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의 주역 조규성 선수 등 시민 대표 10명도 참여합니다. 네, 1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신각 타종 행사 실제로 인파 사고가 난 기록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네, 오늘 행사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전 행사 때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안전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45인승 버스 지붕 위에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경찰관이 이곳으로 올라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 27개 중대, 안전요원 1000여 명이 배치되고요. 현장 안내소와 한파 쉼터도 설치됩니다. 또 보신각까지 오지 않아도 타종 행사를 볼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보신각 일대 차도는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1시 반까지 전면 통제되고요. 지하철은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1호선 종강역을 무정차 통과합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대구에서는 일본 경찰의 DJ 폴리스를 본뜬 높이 10m의 리프트를 설치해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신각에서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마지막 해를 보내는 해넘이, 떠오를 새해를 기다리는 해돋이. 저마다 간절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해넘이를 하셨던 분들부터 조현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 숲, 높이 500m, 발밑에 펼쳐진 도심 속 모습은 아찔합니다. 이곳은 산과 바다가 아닌 도심 속에서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어 이색적인 장소로 인기인데요. 해넘이 예상 시각이 아직 2시간 정도나 남았는데도 낮부터 이렇게 인파가 가득합니다. 가족끼리 왔어요. 몇 시간 정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일찍 와서 일몰도 보고, 보통 산이나 바다는 아니고 그냥 높으니까 좀 뭔가 색다르기도 하고. 오후 5시 23분이 되자 올해 마지막 해가 뿌연 하늘 속에서도 선명하고 붉게 타오르더니 점차 산 뒤로 넘어가며 저물어갑니다. 아쉬운 마음에 사진을 남기고 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봅니다. 일몰 보러 가족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뿌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해 넘어가는 거 잘 보여서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 진짜 2022년이 가는구나 하고. 아주 해가 커서 놀랐고 수련하면서도 좀 가슴 한켠이 아려지고 이제 눈앞에서 이 해를 보는 기분은 아주 색다르더라고요. 맨날 하늘로만 이렇게 보다가 2023년 화이팅! 내일 새해 첫날 해돋이 감상도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처럼 큰 추위 없이 동해안은 깨끗하게, 나머지 지역은 낮은 구름 사이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뜨는 시각은 독도 오전 7시 26분을 시작으로 서울 7시 47분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38차례, 한 달에 서너 번씩 도발해놓고는요. 우리가 어제 쏜 고체 우주발사체 시험을 참을 수 없다. 이걸까요? 2022년 마지막 날도 한반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먼저 김재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8시부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쏘아올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은 모두 3발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차례대로 발사된 미사일 3발이 떨어진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 주변까지는 35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은 물론 충남 계룡대 부근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평양에서 60km 정도 남쪽에 있는 중화군에는 군사시설과 기지가 있지만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로는 이번에 처음 관측된 곳입니다. 오늘 도발로 북한은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8번을 포함해 모두 38차례 가까이 탄도미사일 7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우리 군이 2번째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에 북한이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주 발사에 대한 맞대의 성격이 있고 우리 측의 이런 발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일종의 이중 기준에 대한 항변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북한이 한 해를 결산하고 신년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마지막 날에 도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시작한 전원회의 결정서를 채택해 새해 첫날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와 국정 운영 계획이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국제부의 김범석 차장입니다. 자, 2022년 마지막 날인데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네, 2022년 마지막 퇴근길에 나섰던 이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늘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제 어제 그 하늘을 보고 굉장히 저게 뭔가 궁금했었는데요. 어제 저녁 6시쯤부터 경찰과 소방의 신고가 빗발쳤고 저희 제보창과 SNS에도 이 관련 영상 수백 건이 쏟아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충남 태안군 안흥 시험장에서 예고 없이 발사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때문인데요. 작년 5월 이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시험을 제안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뒤에 지난 3월에 이어서 2번째 실시한 시험입니다. 이번에는 450km인 최고 고도를 공개했고 이 단분리 등 이 기술 검증에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 시행된 1차 시험과 달리 어제는 해가 진 저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미확인 물체 신고가 폭주하면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3월에도 시험이 있었지만 어제 밤이어서 더 눈에 띈 것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사했던 적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가지면 소형 위성들을 지구의 낮은 궤도에서 자체적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더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어서 킬체인의 핵심인 조기 경보 능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미리 장착된 상태에서 감시를 피해서 이 지체 없이 발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북한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쏜 시기를 두고도 해석이 많습니다. 왜 하필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했을까요? 지난 3월 이 1차 시험 때는요. 이 직전에 이 국방부에서 기자단에 사전 공지를 하고 이후에 브리핑까지 했었습니다. 이번 2차 시험도 크리스마스 이후로 잠정적인 일정은 잡아뒀는데요. 정확한 공지는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발사 시점인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모두 사라진 뒤로 이 발사 시간을 늦춘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에게 이로운 정보를 줄 우려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확한 시간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취재진들도 몰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시험 발사 바로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것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를 제가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연구소에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저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멘트 한번 들어보시죠. 수세적으로만 대응을 해왔다고 한다면은요, 충분히 공세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세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북한에서도 어제 발사 모습이 보였을까요? 맞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일본에서도 발사 장면이 포착될 정도로 매우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는 일본 지인도 이게 뭐냐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줄 정도였는데요. 군사 전문가는 겨울철 청명한 어제를 시험 발사 시점으로 정한 것은 이 북한의 관측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북한은 40번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에 최근 무인기 영공 침범까지 다양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은 그 자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자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아는 기자 김범석 차장이었습니다.
네, 또 정치권이 내놓은 신년사를 보면요. 우리 정치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떨지 감이 좀 오는데 먼저 들어본 저로서는 새해라도 타협이나 협치는 좀 어렵겠다 싶습니다. 포문을 먼저 연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들어보시죠. 유주은 기자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인사는 걱정으로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힘겨운 경제 위기, 민생 위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정부 견제를 위해 거대 야당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최대한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그림 앞에 선 이 대표는 어떤 불의에도 용기 있게 맞서는 정치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걸로 해석되는데 영상과 별도로 공개한 신년사에서는 검찰을 더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검찰 정권의 야당 파괴, 정치 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새해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가 야권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그럼 내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떨까요? 경제 위기 해결이 다급하고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협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분위기입니다. 송찬욱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치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예산안 처리 이후 연일 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의 외교 일정 참석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야당보다는 대국민 직접 소통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민만 보고 갈 것이라며 야당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정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사저 정치인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 전 대통령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사흘간 자택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는 좀 대조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누굴 만났다 이런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네, 지난해 12월 31일 0시부로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면 친박계 인사들과도 별다른 교류가 없는 걸로 전해지거든요. 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어제도 사저를 찾은 200명 가까운 인사들을 만났다고 하고요. 사흘 동안 초청한 인사가 500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에선 새해 인사와 덕담 나누는 자리라고 확대 해석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당장 이 정치 행보에 나서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4년 9개월간 수감됐던 만큼 새해를 맞아 그동안 못 만난 사람들 얼굴 한번 보는 차원이란 건데요. 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봄이 돼서 날이 풀리고 건강이 허락하면 사무실을 마련해 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나옵니다. 사무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과거에도 이제 퇴임 후에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좀 정치권 인사들 만났었잖아요. 네, 당권 주자나 대선 주자들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이 전국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죠. 네. 보수 우파진영이 전부 위기에 있으니까. 보수가 명예를 좀 회복을 해야 돼. 상처를 많이 입어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 시 벌금이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추징금은 다 내면서 벌금은 3분의 1만 냈다며 비즈니스의 달인답게 사면 재테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봄의 시동, 누굴까요? 네, 연수차 미국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새 메시지를 두고 정치 복귀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그래도 봄은 온다며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새 봄을 준비하자고 새해 인사를 올렸는데요. 나라 안팎으로 걱정이라며 가족을 잃은 슬픔도 위로조차 받지 못한다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새 봄에 중의적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최근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며칠 전인 성탄절에도요.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 위기에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이 전 대표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럼 이 뉴스가 친명계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복귀설이 반갑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생각부터 들어보실까요? 당이 분당된다, 이낙연 등판설, 또 김경수 역할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의원들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 결집 행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민주당 내 개파 간 셈법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개묘년 새해 국민이 걱정하는 건 민생 리스크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이것도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재로 5명이 숨진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은 구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진출입구만 빼고 꽉 막혀서 순식간에 2배 이상 온도가 치솟는데 무슨 수로 참사를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터널이 왜 집중적으로 늘어난 건지 그 이유도 신선미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 사흘째 전면 통제된 채 타버린 차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845m 구간 중 600m가 모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사고가 난 터널은 위쪽과 옆면이 모두 막혀 있는 폐쇄형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음 터널 중 일부만 개방해도 화재 발생 시 온도와 연기 확산 속도가 느려져 대피에 유리합니다.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에서도 개방구가 있는지 여부가 화재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밀폐형 터널의 경우 화재 10분 만에 발화 지점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도 300도를 웃돈 반면 측면이 개방된 경우 130도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개방된 공간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면서 일산화탄소 농도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터널을 포함해 국가관리 민자고속도로 25곳 중 18곳이 밀폐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나 개폐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탓에 선호한다는 겁니다. 화재에서 발생한 화열이라든가 유독가스라든가 연기가 밖으로 방출이 안 되고 터널 내에 축적이 된다. 그래서 연소 속도도 빠르고 그때 발생한 연기라든가 유독가스가 인명피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숨진 5명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여성 3명과 남성 2명, 연령별로는 60대 3명과 30대, 20대 1명씩입니다. 여성 2명은 모녀 관계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찜질방에 가던 중 변을 당한 걸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살인범 이기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범행 전에 드러난 수상한 행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일부의 성혜란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채널A가 이기영의 범행 직전 행적들 계속 취재하고 있죠. 네,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하기 전 이 일행과 함께한 술자리 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는데요. 네. 이 잠시 뒤에 벌일 끔찍한 범행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인들과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면서 공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이 50분 뒤 이기영은 여자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고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살해 뒤에는요, 냄새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신에 묻은 혈흔을 닦아 옷장에 숨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웃 주민들도 평소 이기영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요. 내려가이트에서 몇 번 봤어요. 걔 산책시키고 그런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숨진 피해자들의 카드를 가지고 사치스럽게 생활했다고요? 네, 이기영은 숨진 여자친구의 신용카드로요, 최소 2천만 원을 사용한 걸로 확인됐고요. 이 주변에는 상속받을 유산이 많다. 또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며 태연이 자랑까지 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엽기적인 행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반복됐습니다. 이 숨진 택시기사가 수첩에 적어뒀던 걸 보고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서 비대면 대출을 받는가 하면 600만 원 상당의 커플링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죄의식이 전혀 없는 이기영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존재감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과장되어 보이게 하고 사회적 부적응, 은둔형 외톨이 이런 식의 그 사회 부적응이 한 범죄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게 살해한 다음에 피해자 지인들하고 메시지를 주면서 살아있는 척 그런 행세를 했다고요. 네,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걸로 알려진 시점이 지난 8월이죠. 이 범행 석 달 뒤인 지난 11월 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 여자친구의 SNS 대문 사진을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과 또 즐겨가는 캠핑 사진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안부를 묻는 지인들에게는요, 바쁘다, 별일 없다며 살아있는 척 위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아빠 바빠, 또 배터리 없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행을 숨겼습니다. 진짜 수상쩍은 게 가명을 썼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기현이 사용한 또 다른 SNS를 확인했는데요. 이형택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SNS에는 최근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진들도 여러 장 게재돼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가명을 사용했는지 혹은 가명으로 누구에게 접촉했는지 등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이게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추가 범행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기영은 경찰 조사에서 추가 범행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확인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기영이 살인 외에도 이 여성들을 상대로 한 추가 범행들을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2명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예, 좋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바타는 1편도 2편도 그래픽 기술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상상 속의 현실을 어떻게 찰떡같이 구현했는지 권솔 기자가 그 비밀을 벗겨봤습니다. The amazing thing is that the technology gives me that portal to bring my 14-year-old self to play this girl. 올해 73세인 시고니 위버는 영화 아바타 물의 길에서 14살 키리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판도라라는 행성을 현실감 넘치게 한 것도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촬영은 볼륨이라는 특수 세트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VFX, 그러니까 시각 특수 효과 기술에 최적화된 장소인데 디지털 배경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CG 캐릭터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Markers on their body, facial head rigs on their head. 배우들의 눈동자 움직임까지 잡아내는 기술의 발전으로 1편보다 더욱 풍부한 영상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VFX 기술의 발전은 세계 영화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 한산에서도 하객진과 거북선을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구현했습니다. 압도적인 해상 전투씬은 수많은 이순신 장군 콘텐츠와 한산을 차별화했습니다. 한산을 촬영하면서 전편인 명량과는 달리 배를 물에 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역시 VFX 기술 덕분입니다. 순전히 실내 세트를 평창 동계올림픽 그 400m 스케이트장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VFX 세트장으로 꾸렸어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의 발전, 더 진짜 같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단순한 5성급 호텔이 아니라 40살, 우리 현대 건축사의 교과서 같은 건물이죠. 오늘 영업을 종료하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안보겸 기자가 마지막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서울 남산에 자리 잡은 밀레니엄 힐튼 서울. 영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투숙객을 내보냈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시설물이 철거되고 영업 중단을 알리는 메시지도 곳곳에 붙었습니다. 저마다 추억을 가슴에 안고 호텔을 찾은 사람들은 마지막 모습을 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마다 와가지고 기차 다니는 거 봤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게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랑도 왔었고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누군가에겐 청춘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장소에서 선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요. 한 1년 가까이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대 때 되게 큰 추억 중에 하나라서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지난 1983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상 22층 규모로 지은 이 호텔은 한국 정치사 곳곳에 등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주 만찬을 가졌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 조문단이 투숙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계 기업에 매각된 이 호텔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또 한 차례 주인이 바뀌며 보존 아닌 개발을 택했습니다. 2027년까지 사무실과 호텔이 들어선 복합단지로 다시 지어질 계획입니다. 고생 많았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게 많은 추억을 줬던 힐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최근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돼 위중 상태였던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조금 전 선종했습니다. 1927년 독일에서 태어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지난 2005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서 제265대 교황이 됐지만 종신직이라는 전통을 깨고 건강 문제로 598년 만에 중도 사퇴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쌀쌀한 날씨인데도 많은 시민분들이 오픈 인터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겨울 찬바람이 불면 떠오르는 분이죠. 노래하는 철학자입니다. 네, 최벽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새 앨범 찰나를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정말 운전하면서 듣다가 울었어요. 예. 네, 노래가 너무 좋던데 미안합니다. 앨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찰나라는 앨범은 제가 70대를 맞았으니까 네. 70대를 기념하는 정식 앨범입니다. 그래서 7곡의 노래가 들어있고 7곡.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너무, 네. 지금 뭐 약간 긴장이 됩니다. 나의 빛나는 찰나여 이미 지나버린 찰나여 나의 영원한 찰나여. 가뜩이나 쓸쓸한데 마음을 더 쓸쓸하게 하더라고요. 이 겨울이 너무 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쓸쓸하지는 않고요. 어떤 삶의 지혜를 느꼈다 할까요? 삶은 너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고민하지 마라. 너무 고민하지 예, 마라.
지나고 보면 고통들, 외로움들, 아픔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지금 내가 이 찰나에 살아있다는 것만이 그게 중요하다. 쟁쟁한 후배 가수들이 피처링에 참여를 했습니다. 좀 네, 소개를 네.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그 선배이신 정미조 씨께서 참여해 주셨고 타이거 JK, 콜드, 조지. 말씀드린 대로 젊은 뮤지션들과 협업을 아주 자주 하시죠. 특히 아이유 씨가 최고의 피처링 그 파트너로 네네. 최백호 씨를 꼽았습니다. 러브콜을 자꾸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스갯소리로 가수도 노인 역할이 필요하다. 노인의 목소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건 우스개 얘기고 운이 좋게도 후배들이 잘 봐준 것 같아요. 제 목소리나 이런 걸.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는 그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룹으로 활동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예, 3대 코. 3대 코라고 해서 저도 후배들이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지코, 개코, 백코 이래서 지코의 그 유튜브인가요? 그걸 하는데 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노래를 하나 같이 불러보자. 와. 그래서 서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후배들이 좀 상담을 많이 요청하는 그런 선배입니까? 2PM의 우영구는 연락이 와서 찾아왔어요. 저는 그 사람의 고민을 제가 겪었던 과정이었으니까 아이돌들이 30대에 가면 이 30대는 가수들의 무덤의 나이, 20대 그 청춘의 그 모습을 이제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 세대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음악적인 실력을 쌓아라. 작사도 해보고 작곡도 해보고 지금 70대인 저도 악기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악기도 배우고 뭔가 음악 공부를 해라. 늦었다는 건 없는 거네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 매매 순간이 새로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정말 실례인 거 아는데 네네. 한 소절 뭐 괜찮으시면 부탁드려도 돼요. 와! 이번 새 앨범에 제가 만든 곡이 딱 하나 있어요. 제목이 책이란 노래인데 책을 읽으면 머리카락 몇 올이 돋아나는 것 같아. 아주 큰 무엇은 아니고 딱 그만큼만, 아주 작은 그만큼만, 그래도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신발끈을 조여매는 힘은 생기지. 노래도 그래 먼 기적 소리처럼 가슴 뛰던 젊은 날의 울림은 아냐. 그냥 헌모자 하나 덮어 쓰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가고 싶은 정도이지.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아직은 눈물 흔적 지우고 살아. 내가 그래. 당신은 어때? 이런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깊은 데서 훅 차오르는 그런 최백호 씨 노래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치유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치유의 힘이 있잖아요. 부르는 사람한테도 그런가요? 부르는 사람도 그렇죠. 삶이란 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냥 생명 유지를 위한 노동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듦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음악이나 미술, 스포츠 뭐 이런. 그래서 노래를 하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가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백호 씨의 노래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많고 많은 가사를 직접 쓰시잖아요. 네. 영감을 주로 어디서 받으시나요?
뭐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제가 책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저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소재를 얻기도 하고. 만화도 좋아하시는데 저희 대기실 얘기 나눴는데 네. 유독 채널 A에 네. 좋아하는 프로 앵커들이 많으시다고. 아, 예. 김지희를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죠. 예. 귀여워요. 보면 굉장히 재치가 있고 그래서 김지희 씨 돌직구 네. 하고 그 요즘에는 뉴스타트 동정민 앵커. 네네. 한 방에 쫙 정리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풀이해 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즐겨 봅니다.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976년에 데뷔곡이 내 마음 갈 곳을 네, 내 마음. 이럽니다.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앨범부터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첫 노래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글로 써놨던 건데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하고 써놨던 건데 어쩌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를 도와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저 어떻게 견디낼까 하고 걱정했던 마음이 그 글을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셨고 가수로 또 나왔었던 그 삶의 형태의 길을 바꿔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또 슬럼프 기간도 길었습니다. 길었습니다.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나처럼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같이 늙어가는구나. 근데 내가 20대인 줄 알고 20대 노래만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40대 노래를 부르자. 라고 해서 앱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낭만의 대화를 만들었죠. 제 노래 중에 네. 제가 좋아하는 대목.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음색 천재 최백호. 날씨 좋네. 옆에서 들었는데 그냥 정말 힘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시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돋네요. 젊었던 시절엔 소리를 크게 내려고 자꾸 노력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소리를 작게 내서 노래하는 법을 나름대로. 어떻게 달라요? 훨씬 깊이가 있어요. 후배들이 간혹 노래에 대한 얘기를 보면 작게 부르는 방법을 공부를 해라. 크게 내는 건 자연히 터득하게 되고 작게 내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신 그런 느낌인데. 제가요? 네. 라디오 DJ도 14년째 하시고 네. 굉장히 성실하세요. 원래 부지런하신가요? 아니요, 안 부지런해요. 일산에서는 제 집에서 구박받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편이에요. 열정적으로? 네. 새벽 한 6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럼 제가 조그만 작업하는 방이 있는데 2시간 정도 가서 곡도 만들고 가사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많은 분야에 도전을 하셨어요. 알고 보면.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세요? 도전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했고 어릴 때 꿈 중에 하나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시나리오를 2개를 써놨는데 그걸 이제 하나를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꿈이 많으시네요. 예. 꿈이 아니고 전 뭘 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제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게 어떤 면에서 남들이 보면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최백호 선생님의 노래가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또 연말이잖아요. 또 더 늙어간다는 생각에 우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픈 인터뷰 최백호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저녁 행복하게 즐기고 계신가요?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화려한 조명들로 물들어서 연말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또 모처럼 꺾인 추위에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연말을 즐기고 계신데요. 오늘 밤 종로 보신각에서는 3년 만에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정을 기준으로 서울 기온 약 1도로 영하권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나오신다면 야외에서 오랜 시간 찬 공기를 쓰는 만큼 따뜻하게 무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해맞이는 맑고 큰 추위 없이 감상 가능합니다. 다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야가 조금 흐릴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부터는 다시 영하 1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찬란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돌아보면 찰나의 순간들이 인생이 된다는 가사가 더 와닿는 오늘입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요, 저 역시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뉴스 앵커를 다시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여러분 앞에 섰던 3년 3개월. 돌아보면 찰나이지만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스에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